안녕하세요.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. 오늘은 재밌는 소설 한 편 소개하면서 그 소설 속에서 좋은 문장들도 소개해 드리고요. 그리고 소설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, 사회적인 상황, 이런 것들 함께 해보겠습니다. 오늘 추천해 드릴 책은 박완서 작가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?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. 과거에 텔레비전에서도 추천책으로도 소개가 되었고, 그리고 이제 책 자체가 워낙 재밌죠. 보통 이제 소설 하면은 인간 심리를 너무 깊게 묘사하고 이런 책들 보면 이제 처음부터 읽어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데, 이 책은 이제 박완서 작가가 이제 2011년쯤에 돌아가셨죠. 그때가 거의 한 80세 좀 넘어서 돌아가셨는데, 이분이 자신의 성장기였던 10세에서 한 20세까지 그때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 읽어보면 우리 어릴 때의 그런 심리 묘사 그런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. 그래서 읽어보시면 쭉쭉 잘 읽히고 너무나 재미있고, 그리고 또 우리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 책이라 추천드리고요. 또 문장도 너무나 좋습니다. 자, 한번 보시면 일단 이 책은 이제 박완서 작가는 1931년, 지금은 북한 땅이죠. 이제 개성이고, 이제 작가 소개에는 그 개성이 아마 개풍군인가 봐요. 그래서 개풍에서 태어나 뭐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던데, 이제 개성이라고 하시면 이제 더 빨리 와닿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개성에서 이제 태어났지만, 이제 그때도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뭐 이런 말이 있듯이, 이 작가분의 어머니가 이제 초등학교부터는 서울에서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어린 시절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보내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합격은 했지만 1학년 때 6.25 전쟁이 일어나서 대학교는 더 이상 못 다니게 되고요. 이 책도 이제 1931년에 본인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가기 직전이니까 한 7, 8살 요쯤에서 이제 대학교 딱 들어가서 6.25가 일어난 그 해까지를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이제 유년기, 청소년기와 딱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냐? 우리가 이제 역사책에서 일제강점기는 이랬다, 6.25는 이랬다, 그런 거를 들으면 그때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? 실제로 일제시대 때 살았으면 생활은 어땠을까? 6.25 때라면 실제적인 피난이나 이런 거는 어땠을까? 정말 옆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그때 뭐 좌익 우익이 대립해서 반동 분자로 몰려서 죽고 막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지? 이런 거를 그냥 역사책 관점에서 보면 그냥 정치적인 관점 이렇게만 나오지만 과연 실생활은 어땠을까? 이런 거를 알려주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. 근데 이 책을 보면 일제강점기 때 일반 국민의 삶,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그때 창씨 개명은 어떻게 했고 그때 정말로 징용으로 끌려가고 그때는 정말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. 그런 게 아주 사실적으로 나옵니다. 그리고 해방 직후에 이제 좌익과 우익이 대립했다는데 그때 어땠을까? 그리고 6.25 전쟁 당시의 모습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자서전이긴 한데 유년기 10년간만을 쓴 자서전이잖아요. 근데 우리도 어릴 때 보면 뭐 어머니 지갑에 돈을 훔치기도 하고 친구끼리 좀 비겁한 짓도 하기도 하고 이랬지만 그런 거를 내가 만약에 일기장에 썼는데 남이 본다 그러면 부끄럽잖아요. 그런데 이제 작가니까 이분은 그런 자신의 부끄러움을 낱낱 없이 전부 다 이 책에 써서 읽어보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. 그래서 숨김없는 심리 묘사도 얻어갈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참 좋아요. 설명, 묘사, 비유 이런 것들로 아름다운 문장이 있으니까요. 그런 것들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자, 일단 비유가 좋은 문장 먼저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. 26페이지에 있는데요. 읽어보겠습니다.
소꿉장난을 하다가 한 아이가 술래잡기 할래? 하면 우르르 따라가듯이 누군가가 뒷간에 가자 하면 똥이 안 마려워도 다들 따라가서 일제히 동그란 엉덩이를 까고 앉아 힘을 주곤 했다. 계집애들도 치마 밑에 엉덩이를 쉽게 깔 수 있는 풍차바지를 입을 때였다. 대낮에도 뒷간 속은 어둑시근해서 계집애들이 흰 궁둥이가 뒷간 지붕의 덜 여문 박을 으스름 달밤에 보는 것처럼 뽀얗고도 몽롱했다.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산한 단어들이 좀 나오죠. 일단은 어둑시근하다. 이거는 이제 좀 어둡다. 이런 뜻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흰 궁둥이가 이제 박이라고 해요. 박은 이제 호박 말고 이거는 이제 흥부가 박을 타는 그 박을 말합니다. 이 박은 보면 특이한 게 꽃이 밤에 펴요. 그리고 꽃이 밤에 피니까 이제 이 박도 우리가 밤에 주로 신경 써서 보게 되죠. 그러니까 박이 보통 이렇게 넝쿨을 타고 올라가는데 보통 초가집 지붕 위에 이렇게 많이 열리게 돼 있어요. 아니면은 불 떼려고 장작더미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위로 많이 타고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뒷간에 앉아서 이제 어린이들이 엉덩이를 이렇게 까고 있으면 그 엉덩이가 그냥 뽀얗다 이래 버리면 그냥 뽀얗구나 이러고 말지만 어떻게 뽀얗지 이거를 갖다 댈 수 있는 어떤 보조관념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박이 이렇게 보니까 동그랗기도 하고 뽀얗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댄 거예요. 그러니까 요걸 딱 떠올릴 수 있다면 물론 박을 모르는 사람은 안 떠올려지겠지만 박을 아는 사람은 요게 딱 떠올려지면서 매칭이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런 글이 좋은 거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풍차바지는 뭐냐 하면 이런 바지예요.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뚫려 있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이렇게 똥오줌을 쉽게 넣을 수 있게 해놓은 그런 바지를 이렇게 풍차바지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요런 게 좋은 표현이다.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을 독자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보조관념을 끌어오는 것, 이거를 이제 비유법에서 특히 직유법이라고 하는데요. 좋습니다. 요런 거. 자, 그 다음 28페이지에 있는 좋은 문장 하나 볼까요? 특히 항아리버섯이나 쌀이버섯은 어찌나 빨리 돋아나는지 우리가 돌아서면 땅 밑에서 누군가 손가락으로 쏙 밀어 올리는 것 같았다. 이 표현도 참 좋죠. 버섯이라는 게 원래 비 오고 나고 이러면은 금방 자라잖아요. 그런데 이제 버섯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따왔다 그러면 따올 때도 이렇게 뽑아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베어오기도 하고 이렇잖아요. 그리고 또 그 밑에 포자나 이런 것들이 계속 땅 속에 숨어 있으니까 금방금방 자라죠. 그러니까 금방 자랐다. 그러니까 우죽순 뭐 비온 뒤에 죽순처럼 저보고 쓰라 그러면 고작 그 정도 표현일 텐데 이렇게 땅 밑에서 누가 손가락으로 쏙 밀어 올리는 것 같았다. 이렇게 하니까 금방 정말 버섯이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. 좋은 표현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제목이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잖아요. 그러니까 싱아가 뭐냐 궁금하잖아요. 싱아가 이제 이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이게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먹을 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 들로 다니면서 산딸기나 이런 싱아 같은 거를 먹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싱아가 뭐지 궁금하신 분을 위해서 싱아 그림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책에 나오는 싱아에 대한 묘사입니다. 우리 시골에선 싱아도 달개비만큼이나 흔한 풀이었다. 산기슭이나 길가 아무데나 있었다. 그 줄기에는 마디가 있고 찔레꽃 필 무렵 줄기가 살이 오르고 연했다. 발그스름한 줄기를 꺾어서 겉껍질을 길이로 벗겨내고 속살을 먹으면 새콤달콤했다. 입안에 군침이 돌게 신맛이 아카시아 꽃으로 상한 비위를 가라앉히는 데는 그만일 것 같았다. 자, 싱아가 이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참 심한 표현, 이제 표현이 좋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. 그분은 눈이 맑고 크고 엄격한 인상이었지만 웃으면 금방 그 엄격함이 허물어지면서 어린애 같은 표정이 되었다.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엄격함이 허물어진다. 이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. 그러니까 엄격한 인상이었는데 웃고 나면은 금방 어린애 같은 표정이 되었다. 이렇게만 써도 될 텐데 엄격함이 사라진다. 이것도 아니고
엄격함이 허물어진다. 이 표현. 그러니까 그렇잖아요. 우리도 한국어는 되게 잘하잖아요. 허물어진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. 아는데 이제 작가란 그런 것 같습니다. 모두가 아는 표현을 가장 적합한 곳에 갖다 놓는 사람. 그런 사람이 바로 작가겠죠. 허물어진다라는 이 흔한 표현을 여기다가 갖다 놓으니까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? 나하고 시선이 마주치자 감자꽃처럼 초라하고 계면쩍게 웃으면서 중얼거렸다. 이제 이렇게만 읽으면 감자꽃이 그렇게 어떻길래 초라한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. 사진을 한번 보시면 감자꽃 어떠세요? 네, 초라한가요? 예쁘다면 예쁘고 이제 작가는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 왜 이걸 초라하게 느꼈을까 하니까 감자꽃은 일단 크지도 않고 보면 이게 꽃 자체가 이렇게 쫙 펴져 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좀 싱싱할 때도 좀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구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. 그래서 초라하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이거 자체 첫인상이 그냥 초라하다고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가는 감자꽃을 초라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사람의 표정을 감자꽃에 이렇게 또 비유한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비유가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. 이제 자신이 이제 심리적으로 지쳤을 때의 표현입니다. 그냥 지쳐 나자빠진 거였다. 수정이 안 된 열매처럼 말라 비틀어져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였다.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그죠? 그래서 이제 열매가 크고 실하게 되려면 이제 수정이 잘 되어서 돼야 되는데 이제 보통 그냥 툭 떨어진 꽃, 뚝 떨어진 열매, 이렇게 수정이 안 된 열매다. 이렇게 표현했네요. 참 이 표현도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페이지가 두 페이지가 있습니다. 189페이지하고 249페이지인데 저도 이제 역사책 좋아하지만 광복이 됐을 때 느낌은 어땠을까? 광복이 딱 됐을 때 그 친일을 했던 사람은 어땠으며, 그러니까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워낙 힘이 셌기 때문에 광복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이제 다들 창씨 개명도 하고 친일도 많이 하고 했다는데 광복이 된 날 풍경은 어땠을까가 189페이지에 있습니다. 그 한 페이지 제가 짧게 읽어보겠습니다. 우리가 일본이 망했다는 걸 안 것은 느닷없이 한때의 청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리 집으로 쳐들어오고 나서였다. 그들은 저희들끼리 희낙낙 우쭐대면서 우지끈 뚝딱 우리 집 세간이며 문짝을 때려 부시기 시작했다. 우리 마을 청년도 한두 명 섞여 있는 듯 했지만 거의 모르는 얼굴들이었다. 그러나 그 고장 토박이인 큰 숙모는 거의 다 안면이 있는 듯 자네들이 벼랑간 환장을 했나?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영문이나 좀 알자고 몸을 사시나무 떨듯 하면서도 의젓하게 호령을 했다. 앞으로 나서진 못하고 뒤에 처졌던 박적골 청년이 잠시 피해 있는 게 좋을 듯 하다면서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었다. 그러니까 박적골에선 우리 집이 친일파로 몰려 분풀이를 당하고 있는 것이었다. 벌써 몇 마을째 돌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. 이제 이걸 보면 이때 이제 박완서 작가의 큰아버지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총독부나 면이나 이렇게 공무원을 일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이제 일본 관청에서 일한 거나 다름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친일파로 여겨졌던 거죠. 그러니까 광복이 딱 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? 그러니까 동네 청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몰려다니면서 이제 친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집을 다 때려 부수고 다녔던 거죠.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 청년들도 다 이제 서로 아는 사람이니까 이제 다른 동네 사람들은 와서 때려 부수고 우리 동네 청년들은 이제 넌지시 잠깐 피해 계세요. 뭐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풍경이 있으니까요. 읽어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. 그리고 그러면 6.25가 난 날은 어땠을까? 이제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이제 북한군이 탱크를 밀고 쳐들어왔다. 그리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막 우리는 다 이렇게만 배워서
과연 6.25 당일날 그러면 사람들은 무조건 다 짐 싸서 떠났냐? 어땠을까?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. 그걸 묘사한 부분이 249페이지에 있습니다. 5월 학년 말이었으니 당연히 6월 초에 새학년이 되었다. 그러나 물리대는 그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중순경에 입학식을 했다. 이렇게 쭉 중략을 하고요. 이민군이 38설 전역에 걸쳐 남침을 시도했다는 뉴스를 듣긴 했지만 전에도 38선에선 충돌이 잦았고 그때마다 국군이 잘 물리쳐 왔기 때문에 그저 그런가 보다 했다. 설사 전하고는 다른 전면전이 된다 해도 우리가 시골로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. 겪은 지 얼마 안 되는 2차 대전의 경험에 미루어 다분히 이기적인 생각이었지만 전쟁이 날수록 시골로 가길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. 그러니까 이걸 보면 또 읽어볼까요? 그때까지 이승만 정부가 장담해온 만약 전쟁이 나면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가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압록강에서 먹으리라는 선전을 그대로 믿은 건 아니라 해도 세뇌 효과는 무시 못했다. 최악의 경우라 해도 다만 몇 발자국이라도 38선 이북에서 밀었다 당겼다 하는 장기전이 되려니 했다. 그러니까 처음에 6.25가 났을 때 서울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1945년부터 50년 사이에 38선에서는 소규모 전투가 이제 여러 차례 있었으니까 6.25가 났다 하더라도 뭐 별일 있겠냐 이런 생각을 했고, 그리고 그때 이제 이승만이 이제 자기는 이미 대구로 도망갔잖아요. 도망가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했잖아요. 자기 지금 서울에 있고 국군이 잘 막고 있으니까 안심해라 이러고 자기는 도망가면서 한강 다리를 폭파시켜 버렸잖아요. 그래가지고 한강 다리에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못 넘어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, 그리고 평소에 전쟁 나면 이제 압록강을 저녁에 압록강 가서 먹는다 이러면서 우리가 금방 다 공산군을 물리친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6.25가 아침에 일어났다 소리를 들었어도 뭐 별일 있겠냐 이러고 한 3일은 보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한강다리 폭파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가기 시작을 한 거죠. 그때 이제 한강을 못 건너니까 나룻배 타고 막 이러고 간 상황이 뒤에도 나옵니다.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박원서 작가나 그 오빠들도 약간 공산주의나 요쪽에 좀 더 매료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좌익 활동도 좀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피난 안 가고 있다가 인민군이 왔을 때 이제 오빠는 의용군으로 끌려가고 그랬던 거예요.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인천 상륙작전 돼서 국군이 오니까 이제 이 박완서 작가나 이 집은 이제 완전 공산주의자로 또 몰려가지고 이제 삼촌은 사형당하고 박완서 작가도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뭐 신문도 당하고 했던 장면이 또 뒤에 나옵니다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걸 읽어보면 와, 나라면 어땠을까? 이게 이쪽 편도 못 들고 저쪽 편도 못 들고, 그러니까 국군이 오면 공산주의 했다고 몰리고 또 인민군이 오면은 또 국군한테 또 충성했다고 또 몰리고 이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? 그런 거 되게 궁금하잖아요.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책은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? 이걸 보면 읽어보면 이제 여기도 있지만 유영기의 심리 묘사를 통해서 나의 어린 시절하고 공감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. 그래서 이 책 추천합니다. 읽어보시길 바라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